한국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국민의 숨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고 뜻을 잘 받들겠다며 저부터 더 분골 쇄신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국정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둘째도 국민의 뜻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 지지율이 하락한 원인을 묻는 질문에 지지율 자체보다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민심을 겸허히 받드는 게 중요하다며 여러 가지 지적된 문제에 대해 국민의 관점에서 세밀하고 꼼꼼하게 따져보겠다고 했다. 인적쇄신 관련 질문에는 국면 전환 등 정치적 목적을 갖고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실부터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짚어보고 있다.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 노동 교육 등 3대 개혁 과제에 대해 중장기 국가개혁 플랜으로 정부가 어떤 방향을 갖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국민 여론을 세세하게 파악한 후 거기에 털을 잡아서 정부와 국회, 그리고 시민사회가 초당적, 초정파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의미다. 북한을 향해선 지난 광복절에 발표한 비핵화 로드맵은 북한이 확고한 의지만 보여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도와준다는 이야기라며 북한 지역에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전혀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약 20분 동안 지난 100일간의 성과를 설명한 뒤 34분 동안 출입 기자들의 질의에 답했다. 차분하고 정제된 어조로 발언했고 여당 내 분란 등 민감한 사안에는 말을 아꼈다. 정부가 어떤 방향을 갖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연금 노동 교육 개혁 등 새 정부의 3대 개혁 과제에 대해 밝힌 입장이다. 노동개혁에 대해선 고용과 해고가 어려운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면서 사회 안전망도 함께 보강하겠다고 약속했다. 학제 개편 등과 같은 민감한 제도 개혁이 정권 초좌초되자 국민 눈높이에 맞춰 신중하게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도 국정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둘째도 국민의 뜻이라며 국민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국민의 뜻을 잘 받들겠다고 했다. 인사 등 정무적 사안뿐 아니라 정부 개혁 과제를 설명할 때도 여론이란 단어가 등장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 등 인기가 없는 정책이라도 필요하면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여전히 유효하냐는 질문에 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 등 3대 개혁은 정부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여론을 세세하게 파악해 실증 자료도 많이 생산해내고 거기에 털을 잡아 초당적으로, 초정파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날 발언은 3대 구조 개혁 과제를 처음 꺼내들었던 지난 5월 국회 시정연설과 비교해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됐다. 윤 대통령은 당시 3대 과제를 거론하면서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게 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정치권을 몰아세웠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만 5세 취학이나 주 52시간 근로제도 개편 등 아주 초보적인 단계의 노동,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이해관계자들이 거세게 반발했다며 지지율이 낮은 현 상황에선 민감한 제도 개편에 대해선 국민 여론을 살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연금 노동 교육개혁, 초정파적 추진 노동개혁에 대한 발언 수위도 달라지고 있다. 우선 대선 때 강조했던 강성 귀족 노조를 개혁하겠다는 발언은 쏙 들어갔다. 불법 파업을 엄단한다는 입장은 그대로지만 원 하청 이중 임금구조 개선 등 노동계 측 입장을 함께 얘기하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사회를 본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것으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마치겠다며 마무리 발언을 하는 도중 잠깐만이라며 말을 끊고 노동 현안에 대한 답변을 이어갔다. 대우조선해양 등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한 답변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해 따로 부연 설명을 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산업 현장의 불법 행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한다는 정부 입장이 중요하다면서도 분규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정확하게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정부가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청과 하청 근로자가 같은 일을 하면서도 하청 근로자가 지나치게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의미다. 노동개혁의 방향에 대해선 2002년 독일의 하르츠 개혁을 롤모델로 삼겠다는 의사도 비쳤다. 윤 대통령은 지금의 노동법 체계는 과거 2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하는 법체계라며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산업구조화에서는 적용될 노동법 체계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독일에서 3인당이 노동개혁을 하다가 정권을 17년 놓쳤다고 한다며 그러나 독일 경제와 역사에 매우 의미 있는 개혁을 완수했다고 했다. 2002년 당시 게르하르트 슈레더 총리가 페터 하르츠 폭스바겐 노무 담당 이사를 통해 추진했던 노동시장 유연화 개혁을 말한 것이다. 하르츠 개혁으로 불리는 일련의 노동 정책으로 당시 집권 3인당은 장기간 정권을 잃었지만 독일 경제는 회생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 관련 경제학자는 새 정부의 노동 정책은 법과 원칙 따른 엄정한 대응과 임금 근로시간제 개선 등 두 가지라며 산업구조에 맞게 노동시장을 개혁하려면 노동 관련법을 대수술해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인사 난맥과 관련해 지금부터 다시 다 되돌아보면서 철저하게 챙기고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실부터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지금 짚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된 인사 쇄신 요구에 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인사 쇄신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민생을 꼼꼼하게 받들기 위해서 아주 치밀하게 점검을 해야 하는 것이지, 국면 전환이라든가 지지율 반등이라고 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이번 주 대통령실 홍보 라인부터 개편을 단행할 예정이다. 신임 대통령 홍보수석 비서관에는 윤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첫 대변인을 지낸 김은혜 전 의원을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인선 대변인은 외신 대변인으로 돌리고 후임 대변인은 정무 감각을 겸비한 전문가 그룹에서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가진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 한일 관계와 관련해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강화할 때 양보와 이해를 통해서 과거사 문제가 더 원만하게 빠르게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미래가 없는 사람들끼리 앉아서 어떻게 과거에 대한 정신을 할 수 있겠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한일 관계를 발전시키기 원한다고 언급했는데 과거사 문제, 특히 강제징용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일본 기자의 질문에 잠시 고민한 뒤에 이렇게 답변했다. 윤 대통령은 강제징용은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왔고 그 판결 채권자들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게 돼 있다며 다만 그 판결을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일본이 우려하는 주권 문제에 충돌 없이 채권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깊이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강제징용에 대해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는 특히 지금 동북아, 세계 안보 상황에 비춰보더라도, 그리고 공급망과 경제안보 차원에서 보더라도 이제 미래를 위해서 긴밀히 협력해야 하는 관계가 됐다며 양국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와 국민들이 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쓰레기 같은 배신의 아이콘으로 유명한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취임 100일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정권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낮은 가장 큰 이유는 대통령 본인에게 있다고 직격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등 뒤에서 칼을 휘두른 배신의 아이콘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생각, 말, 태도가 문제다. 대통령 본인이 바뀌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에 진행된 윤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현 상황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모든 걸 바꿀 각오가 되어 있는지 오늘 기자회견으로는 도무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쓰레기 같은 사람은 아직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것 같다. 유승민 당신 같은 사람은 윤 대통령을 평가할 자격이 없다. 당신의 양아들인 인간 같지 않은 양의 탈을 쓴 개 같은 이준석 전 당대표가 받은 성상납에 대해서만 언급해 주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른 기소시 당직 정지 당헌 개정 논의가 17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민주당 비대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어 당헌 제80조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론 내렸다. 해당 규정은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이를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기로 의결했지만 비대위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당내 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재명 방탄용 아니냐며 반발이 이어지면서 계파 갈등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차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향해 한국 등 동맹과 긴밀하게 조율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에 대한 입장을 묻자 구체적으로 언급할 코멘트가 없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에 대해 인도 태평양에서의 우리의 조약 동맹, 즉 한국 일본과 긴밀히 조율하는 데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국무부가 북한의 순항미사일 도발에 대해 입장 표명을 자제한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금지한 탄도미사일 발사 등과 다르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북한은 한국 시간 17일 새벽 평안남도 온천에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2발을 시험 발사하며 2개월여 만에 미사일 발사를 재개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다만 북한의 그간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해선 명백한 도발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과는 대조되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탄도미사일 발사는 인도 태평양과 그 너머에서의 평화 안보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라며 우리의 조약 동맹 및 인도 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동맹 및 파트너들과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의 대북 제재가 계속 유지되느냐는 질문엔 북한이 근본적인 행동과 접근법을 바꾸지 않는 한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최근 말했듯이 우린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바를 강력히 지지한다며 북한과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의 길을 열겠다는 한국의 목표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하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국무부는 곧바로 한국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우리의 공동 목표라며 한국, 일본 등 전 세계 동맹과 매우 긴밀히 협력할 것임을 거듭 약속했다. 또 한국, 일본을 비롯한 인도 태평양 지역 동맹의 안보에 대한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대한 미국의 약속이 굳건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러한 대화로의 관여 모색뿐 아니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란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더 광범위한 목표를 촉진하기 위해 이 두 가지 모두를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16일 가상화폐 관련 거래에 진출하려는 은행들의 우선 합법성 여부를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연준은 이날 공개한 감독 서한에서 은행이 코인 관련 거래에 참여하기 전에 취해야 할 조치를 소개했다. 예컨대 이런 활동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를 살펴보고 당국에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준은 또한 은행이 가상화폐 관련 거래를 개시하기 앞서 이를 사전에 연준에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상화폐 관련 거래를 안전하고 건전하게 할 수 있게 적절한 시스템과 통제 장치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준은 가상화폐 부문이 은행이나 고객, 금융 시스템 전반에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만 반대로 건전성, 소비자 보호, 금융 안정 등의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준의 이번 조치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을 필두로 민주당 상원 의원들이 통화감독청의 기존의 가상화폐 지침을 폐지하고 다른 감독 당국과 협력하는 포괄적 접근 방식을 취할 것을 촉구한 지 며칠 만에 나온 것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앞서 지난해 연준과 같은 규제 당국은 은행들이 가상화폐와 관련해 어떤 종류의 거래 행위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올해 명확히 밝힐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미국의 대형 비트코인 채굴 상장 회사들이 이 분기에 총 약 14억 달러의 순손실을 입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업체별로는 코어 사이언티픽이 8억 6,200만 달러로 손실이 가장 컸고, 라이엇 블록체인은 3억 6,600만 달러 그리고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는 1억 9,200만 달러의 손실을 각각 기록했다. 이번 손실은 이 분기 비트코인이 60% 가까이 급락하는 등 가상화폐 시장의 붕괴로 촉발된 손상 차손 때문이라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이들 채굴업체는 부채를 상환하고 영업비용을 마련하는 데 애를 먹고 있어 이들 업체의 비트코인 포지션이 유지에서 매도로 바뀌게 됐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가상화폐 리서치 회사 아케인 크립토는 이들 업체가 6월에 비트코인을 3,900개 채굴하고 같은 기간 비트코인 14,600개를 팔았다고 전했다. 전세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월세보다 비싼 이자란 말처럼 세입자가 짊어져야 할 이자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금리 상단은 연 6%를 육박한다. 지난달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보증을 담보로 한 시중은행 전세대출의 가중평균금리는 연 3.27에서 5.2% 수준으로 6%를 넘어설 전망이다. 은행권의 전세대출 금리는 코픽스를 따른다.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7번지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2.90%로 6월에 비해 0.52%포인트 급등했다. 최대 상승폭이었던 6월의 0.4%포인트를 한 달 만에 갈아치웠다. 이로써 코픽스는 2013년 2월 이후 9년 5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변동금리가 대부분인 전세대출은 금리 상승에 더 취약하다. 한국은행이 이달 25일을 포함해 올해 남은 3번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모두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전세대출 금리는 연 7%대에 도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전세대출을 받은 2030 세대의 이자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청년 세대의 은행 전세대출 잔액은 2019년 말 54조 7,381조 원, 2020년 말 76조 1,787억 원, 2021년 94조 1,757억 원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전체 전세자금 대출자 중 청년 세대의 비중도 높아 4월 말 현재 전체 대출자의 61.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영업에 직격탄을 날렸던 파업부터 원가 인상,
하반기 우려되는 건설 경기 침체까지 레미콘 업계가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 원가 인상과 하반기 건설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면 올해 실적 부진을 면치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시멘트 가격 인상은 고스란히 레미콘 업계의 부담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레미콘은 시멘트를 받아 믹서 트럭을 돌려 건설사에 공급해야 하는 제품의 특성상 시멘트 가격이 원가에 고스란히 전가되는 구조다. 앞서 레미콘사들은 건설업계와 함께 시멘트 값 산정 구조를 공개하라 요구하는 등 공동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중견 규모로 분류되는 레미콘사 중에서도 시멘트사와 계열 관계인 회사들은 동참하기 어려워 결집력이 부족한 상태다. 레미콘사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이어서 중견 대기업이 주를 이루는 시멘트사와의 가격 협상력 자체가 비교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 전언이다. 레미콘 업계는 앞서 파업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지난 6월에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레미콘 출하가 멈췄고 이어 7월 레미콘 운반 사업자들로 구성된 레미콘 운송노동조합이 매년 진행되는 운반비 협상 과정에서 파업을 단행하기도 했다. 당시 레미콘 업계는 운송노조의 파업으로 300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추산했다. 문제는 하반기다. 인상된 시멘트 값으로 원가 부담까지 커진 와중에 전방 경기까지 먹구름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하반기 건설 경기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하반기 건설 경기가 부진할 것이라 전망했다. 자재 비용, 인건비 등 물가 상승과 금융비용 증가의 여파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건설 투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 줄었다. 자재와 인건비 등 물가 급등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도 올해 건설 투자 전망을 기존 2.6% 증가에서 0.5% 감소로, 한국개발연구원은 2.4% 증가에서 1.3% 하락으로 대폭 낮춰 잡았다. 하반기 건설 경기 악화로 영업활동 자체가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레미콘 업계 관계자는 레미콘사는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평균 영업이익률이 3%밖에 안 된다라며 지난해 7월, 올해 4월 연달아 시멘트 가격이 올랐는데 몇 달 만에 다시 가격을 인상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호소했다. 그룹 계열사를 부당하게 동원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를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는 17일 특경가법상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박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시아나 회장과 함께 기소된 금호아시아나그룹 상무는 징역 5년, 경영전략실장과 아시아나항공 재무담당 상무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대해서는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박 전 아시아나 회장은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1333억 원이라는 저가의 스위스 게이트그룹에 넘기고 그 대가로 1600억 원 규모의 금호고속 신주인 수권부 사채를 인수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본부가 이틀째 하이트진로 본사 옥상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는 가운데 경찰은 신어 반입 가능성 등의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옥상 문을 걸어 잠그고 있어 대응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 모두 노조원들의 신어 반입 가능성 등을 열어놓고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전날 새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하이트진로 본사 옥상에 들어간 노조원 11명 중 1명은 17일 오전 개인 사정으로 귀가해 현재 10명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경찰과 소방 모두 노조원들이 하이트진로 본사 옥상 문을 걸어 잠근 탓에 신어 반입 여부와 더불어 개수조차 알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오전에도 경찰 대원 240여 명이 돌발 상황에 대비해 본사를 지키고 있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옥상에 있는 노조원들이 신어 포함 어떤 물건을 반입했는지 아예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소방 당국에서도 본사 주위에 경계관창을 배치, 구급차 한 대와 펌프차 한 대를 동원, 총 8명의 대원이 현장에서 대기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계관창은 불을 끄기 위해 소화전 끝부분에 달린 분출 장치를 이용해 돌발 상황 시 화재를 진압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전날부터 본사 앞에 안전 대비를 위해 에어 매트리스 한 대가 설치됐지만 추가 설치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해에서 북한군 총에 맞아 숨진 공무원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 국방부 고위 인사들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고발을 접수하고 한 달간 기초 조사를 이어왔는데 핵심 인사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임박한 걸로 보인다. 압수수색 대상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장관의 자택 등 10여 곳이다. 사건 당시 청와대 핵심 관계자와 국정원, 국방부 최고위직을 동시에 겨냥한 것이다.
박지원 전 원장은 2020년 9월 공무원 피격 직후 긴급관계장관 회의를 전후해 비서실장을 통해 국정원이 자체 생산한 첩보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훈 전 실장은 공무원 사망 후 3차례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며 대응 수위 등 상황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차례 장관회의 직후인 9월 24일 오전 피격 사실 공개와 함께 군과 해경의 월북 추정 언급이 본격 시작된 걸로 미뤄 검찰은 이 회의들에서 정부가 월북으로 방향을 정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서욱 전 장관은 사건 직후 국회 답변에서 월북 가능성을 살피라고 지시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압수수색에선 김홍희 전 해경청장 등 해경지휘부 관련 자료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서 전 장관을 소환해 표류 가능성을 배제하고 월북으로 발표한 근거를 조사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유행으로 명절 기차표를 절반씩만 판매하던 코레일이 다음 달 추석을 앞두고 전석 예매를 진행하고 있지만 급증한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서버가 멈추는 등 이용자가 불편을 겪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이용자 증가가 예상됐고 과거에도 비슷한 문제가 수차례 있었음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면서 준비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오전 7시부터 경부선 경전선 동해선 열차 예매가 진행됐는데 사이트가 열리자마자 접속자가 대거 몰리며 20분가량 멈췄고 7시 20분쯤 복구됐으나 오전 내내 원활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됐다. 많은 이용자는 바쁜 출근길에 예매 사이트와 씨름하다가 끝내 표를 구하지 못해 허탈해 했다. 울산행 기차표를 예매하려던 직장인은 온 가족이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동원해 30분 대기 끝에 접속했지만 이마저도 곧 멱통이 되면서 예매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명절마다 이런 사태가 반복되고 있는데 노선별로 예매하든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코로나19 재유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17일 오후 9시까지 전국에서 17만여 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17만 70명으로 전날 같은 시간대 집계치보다 5,695명 줄었다. 다만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18일 발표되는 신규 확진자 수는 이보다 더 늘어 17만 명 초중반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1일부터 한 주일간 0시 기준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일평균 11만 9,576명꼴로 나오고 있다. 한편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재유행이 이달 중 하루 신규 확진자가 20만 명 이내에서 정점을 찍은 뒤에 천천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주 감염 재생산지수는 1.18로 7주 연속 1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 수는 449명, 사망자 수는 42명다. 다만 전체 병상 가동률은 51.0%,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43.7%로 전일보다 소폭 감소했다. 이에 전체 의료자원과 의료대응 역량에는 아직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고 정부는 판단했다. 이번 주부터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주말에도 코로나19 중증병상이 운영된다. 총괄조 정관은 주말, 휴일 등에는 중증 기저질환자, 고위험 산모, 신생아 등이 신속하게 병상을 배정받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곤 했다며 이번 주 토요일부터 6주간 수도권 지역의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중증병상 주말 당직병원을 운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먹는 치료제의 투여율을 높이기 위해 시도별로 치료제 투여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투여율이 낮은 지역은 장애 요인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용되지 않은 코로나19 백신의 유효기간이 다가오고 있지만 정부가 해외 공여 등 처리 방안을 찾기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지난 7월 6일 기준으로 전체 백신 도입 물량 1억 4,584만 회분 중 529만 회분을 폐기했다. 백신 종류별로 보면 아스트라제네카 26만 회분, 화이자 158만 회분, 모더나 197만 회분, 노바백스 143만 회분, 얀센 5만 회분 등이다. 대부분 올해 6월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폐기라고 질병관리청은 예정처에 설명했다. 백신의 유효기간은 통상 6개월에서 1년 사이다. 접종률은 더디게 오르는데 잔여 백신의 유효기간은 다가오자 정부는 폐기율을 줄이기 위해 수급 조정 방안을 짜내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얀센 400만 회분과 백신 공급 국제협력기구인 코백스를 통한 백신 1265만 회분에 대해서도 계약을 취소했다. 또 화이자와도 3분기에 백신을 공급하지 않도록 협의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바백스는 연내에 3,767만 회분을 추가 도입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질병청은 공급 기한을 내년까지로 연장해 도입 시기를 늦췄다. 노바백스는 지금까지 233만 회분을 도입했지만 58만 회분이 사용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폐기율은 61.4%에 달한다.
질병청 관계자는 계약 기간 연장으로 적정 물량이 들어오고 있어서 당장은 폐기 물량이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 잔여 백신은 지난 10일 기준으로 모두 1,504만 4천 회분이다. 화이자 952만 9천 회분, 모더나 318만 1천 회분, 얀센 198만 4천 회분, 노바백스 14만 7천 회분이 남아있다. 화이자 소화용은 20만 3천 회분이 있다. 도입 시기 조정으로 물량을 덜어낸 노바백스의 경우 유효기간이 10월까지라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지만 해외 공여국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우선 코로나 초기와 달리 전 세계적으로 물량이 충분하다. 중증 위험이 낮은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으로 긴박한 수요가 줄어들기도 했다. 질병청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백신 수요가 과거보다 줄어들고 있어 공여할 국가를 찾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국내에는 연말까지 약 1억 3천만 회분의 백신이 추가로 도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백신 수급 문제를 포함한 하반기 접종 계획을 이달 말에 발표할 방침이다.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 가능한 개량 백신의 도입 계획도 함께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봉은사 앞에서 일어난 조계종 노조원 폭행 사건과 관련해 불교계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한국대학생 불교연합회 동문행동은 17일 성명에서 이번 폭력 사태가 삭발염의와 용맹정진의 수행을 통해 중생구제를 해야 할 승려들에 의해 자행됐다는 사실에 불자들은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박정규 조계종 민주노조 기획홍보부장이 봉은사 앞에서 자승 전 조계종 총무원장 쪽 총무원장 선거 개입을 비판하는 1인 시위를 준비하다가 승려 2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이 과정에서 박 부장은 인분으로 추정되는 오물을 뒤집어쓰기도 했다. 박 부장을 폭행한 승려 중 한 명은 전국의 사찰과 지역에서 노력하시는 스님들과 불자님들께 깊은 심려를 끼친 부끄러운 행동이었다며 지난 16일 서면으로 사과했다. 조계종 노조 관계자는 현재 박정규 부장은 병원에 입원 중이고 경찰 조사가 다 이루어진 상황이 아니다며 일단 폭행 가해자 한 명에 대해서만 초동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폭행 가담자가 여러 명이다. 이들에 대한 신원 파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금 사과문도 승려 한 명만 발표했는데 조계종 노조는 이 사건을 승려의 개인적 일탈행위가 아니라 사전 기획된 집단 폭행으로 보고 있다며 봉은사 종무소에서 관여하지 않고서는 신도나 스님들이 동원될 수 없다. 공모자, 지시자가 누구인지 공모 관계도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애플이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베트남에서 애플워치와 맥북, 홈팟 스피커를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17일 니케이아시아와 CNBC에 따르면 애플은 베트남 공급업체에 맥북 테스트 생산 라인을 설치할 것을 요청했으며 공급업체는 애플워치 생산 테스트를 시작했다. 애플은 홈팟 스피커도 베트남에서 생산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는 미중 무역 긴장 고조로 지정학적 위험성이 커지는 데다 중국의 고강도 봉쇄가 반복되면서 공급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플이 생산 거점 다변화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간 주요 제품 생산을 중국에 크게 의존했던 애플은 생산 기지를 중국 외 다른 지역으로 다양화하는 작업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애플은 이미 베트남에서 일부 에어팟을 만들고 있으며 지난 6월부터 아이패드 생산 일부를 베트남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애플은 올해 초부터 인도에서 아이폰 13 생산을 시작한 바 있으며 인도에서 아이패드 생산도 조만간 이루어질 전망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보름 만에 공식 활동을 재개했다. 중국 원로들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지도부와 국정 전반을 논의하는 베이다이허 회의를 끝냈다는 관측이 나온다. 17일 중국 관영중앙TV에 따르면 시 주석이 전날 랴오닝성 진저우시 랴오선 전투기념관 등을 시찰했다. 시 주석이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기는 지난달 31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국방부 주대연회 참석 이후 보름 만이다. 리커창 총리 역시 16일 광둥성 선전을 방문해 광둥성 등 주요 6개 성 지도자들과 화상회의를 가졌다. 지난 보름간 베이다이허 회의가 열렸을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이번 회의에서 최대 관심사는 가을 제20차 당대회 일정과 시 주석이 사면임을 결정지을 것인지 여부다. 외교가 안팎에서는 강력한 시 주석 중심 지도 체제로 미뤄 새 연임이 무난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시 주석이 방문한 랴오선 전투 기념관은 국공내전의 일부인 동북해방전쟁의 핵심 전투였다. 동북해방전쟁은 일본이 패망하기 직전인 1945년 8월 초부터 1948년 11월 사이 인민해방군과 국민당군이 동북지역에서 벌인 전투다. 이 전투에서 공산당은 미국 지원을 받은 국민당군을 제압하면서 승기를 잡았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과 과거 역사를 연계해 미국과 대만 모두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